여러분 최근 뉴스 보시다가 한국의 국가 부채가 꽤 위험한 수준이라는 소식 꽤 자주 접하셨죠? 자, 오늘 준비한 심층 해설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의 팩트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쏟아진 아주 우려스러운 헤드라인들, 과연 원문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조금 과장된 공포일까요? 복잡해 보이는 경제 지표나 국가 부채 상황에 얽힌 오해와 진실들, 오늘 딱 이 시간만 저와 함께 집중해 주시면 누구보다 명확하게 그 흐름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아마 이런 기사 제목 최근에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지난 4월이었죠. IMF의 재정 모니터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언론을 장식했던 헤드라인인데요. 기사들에 보면 경고라는 아주 강렬한 단어를 써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아갑니다. 부채 비율이 비기축 통화국 선진국들 평균을 넘어설 거라면서 당장이라도 큰 재정 위기가 닥칠 것처럼 프레임을 짰거든요. 특히 정부가 돈을 더 쓰는 확장 재정을 견제하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겠죠. 과연 IMF가 실제로 한국을 콕 집어서 너희 나라 지금 너무 위험해 라고 경고장을 날렸을까요? 자, 패닉을 조정하는 이 이야기들, IMF의 실제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원문 보고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한국 이야기는 선진국 그룹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에서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듯 등장할 뿐이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열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보이시나요? 203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63.1%로 전망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 평균은 어떨까요? 무려 114.8%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 부채는 선진국 평균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의 그 자극적인 보도들과는 다르게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건전하다는 사실을 이 데이터가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부채 총량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매년 발생하는 재정적자 전망치를 봐도 결과는 비슷해요. 2031년에 선진국 평균 재정적자가 GDP 대비 4.5% 정도 될 걸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단 1.1%에 불과합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이례적으로 낮은 적자 폭이에요. 이건 한국의 단기적인 재정 상황이 지금 당장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제 기사를 제대로 읽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핵심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순부채 비율이라는 건데요. 좀 쉽게 말해서 정부가 가진 총 부채에서 지금 당장 통장에 있는 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뺀 진짜 빚을 뜻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빚이 좀 있어도 예금이나 적금이 든든하게 있으면 당장 문화재 걱정은 안 하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한국 경제의 진짜 숨겨진 체력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이 순부채 비율을 적용해보면 데이터가 기가 막힌 결과를 보여줍니다. 2026년 전망치를 보면 선진국 평균 순부채 비율이 무려 80% 근처를 맴돌 때 한국은 고작 10% 남짓이거든요. 압도적인 격차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국은 전체 부채의 약 27%가 외환평형기금처럼 대응 자산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금융성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가진 막대한 자산을 고려해보면 빚에 대한 걱정은 그만큼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론들이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그 경고 내러티브, 뭔가 이상하죠? 실제로 IMF의 공식 평가는 어땠을까요? 이건 보고서 원문에 명시된 공식 입장입니다. IMF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존재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초재정 수지도 안정적이고 경제성장도 받쳐주기 때문에 부채 위험이 낮다는 거죠.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론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1%인데요. 하버드대 레리 서머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빚이 얼마냐는 총량보다는 빚을 갚기 위해 내는 국채 이자 비용이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훨씬 정확한 지표라고요. 한국이 2026년에 이자로 낼 돈은 GDP의 단 1.1%, 금액으로는 약 30조 원 정도입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자 갚을 능력이 이렇게 충분한데 패닉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원문 재료는 불황이 왔을 때 빚을 안 지려고 정부가 돈을 너무 안 쓰는 이른바 긴축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이력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경제가 많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나 투자를 안 해두면 나중에 경기가 회복돼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서 잠재 성장률 자체가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학의 상식은 명확해졌어요. 불황에 남기는 흉터를 막으려면 정부가 지갑을 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듯이 당장의 단기적인 부채 숫자는 사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단기 부채 논쟁은 핵심을 완전히 비껴갔어요. 분석 자료가 짚어내는 우리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진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미래를 투영하는 이 충격적인 숫자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2065년쯤엔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156%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5년 약 20%에서 2065년에는 47%로 2배 이상 훌쩍 뛰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낼 젊은 인구는 반토막이 나는데 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복지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국가 재정의 궤도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인구 충격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재정 논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국자들이 언론에 과장된 단기 부채 패닉에 대해서 방어를 잘 해낸 건 맞지만 자료의 분석가들은 우리 사회의 논의에 아주 치명적인 퍼즐 조각이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출을 줄이자는 뻔한 긴축 이야기만 할 뿐 정작 그럼 세금을 어떻게 더 거둘 것인가 하는 조세 수입, 즉 증세 논의는 철저하게 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최근 정치권의 정책 동향을 있는 그대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분석 원문에 따르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이전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일부 되돌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감세 규모가 상당히 컸던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죠. 이건 정치권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세금을 올리는 증세가 얼마나 뼈를 깎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단기 부채 헤드라인에 휩쓸려 겁먹을 때가 아닙니다. 더 유능하고 튼튼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출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터놓고 이야기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장의 비수치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인구 절벽 앞에서 과연 우리는 표를 잃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증세를 포함한 진짜 생산적인 논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심층 해설이 앞으로 우리 재정정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